네, 방금 소개받은 아시아투데이의 장영동입니다. 언론계에 한 40년, 특히 건설인으로서 이렇게 취재를 해왔지만, 오늘처럼 한 7가지의 주제가 한꺼번에 발표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 같이 모여서 현안을 놓고 공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세미나를 연 거는 아마 보기 드문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되는 것도 저 큰 대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발표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또 오늘 나오신 분들도 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총출동을 해서 같이 오면 다 대규모의 싱크탱크가 한꺼번에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시간이 좀 더 넉넉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미 토론을 우리가 거의 맞춰야 되는 시간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주제가 굉장히 우리가 화급한 어떤 그런 문제들인 만큼 주주쪽에 얘기를 해서 일단 시간을 좀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얘기들은 충분히 여기서 꺼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오늘의 그 얘기들이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하나로 좀 종합이 되고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애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과 제도와 또 법규로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은 저희가 시간으로 제가 배분을 해보니까 이 단상에 계시는 토론자들이 대략 한 5분 정도만 발표를 해도 1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경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프로에 계시는 분들도 아직 토론자로는 올라오시지 않았지만 대단한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젊은 연구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정말 원로 우리 이쪽 기술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원장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다 함께 이렇게 해준 결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간을 드리기는 하되 일단 5분씩을 먼저 드리고 추후에 시간이 좀 남으면 플로어에서도 한 2분 정도 의견을 또 받으시고 그리고 토론자들이나 또는 주제 발표하신 분들한테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소개는 했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호명 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SH 도시연구소의 강지연 수석 연구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김상현 수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건설방수학회의 김영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가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IS 시스템의 김창수 선임 심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의 왕남웅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동양미래대학교의 장덕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건축성노원의 정한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법무부는 대륙 아주의 차동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의 최기선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항상 토론은 앞에서부터 시작하든지 뒤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좌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아마 준비를 먼저 하고 계실 텐데 강지연 수석 연구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제 화재 피난 안전, 이제 권현진 교수님 발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더 보태자면은, 이제 화재 진행 초기 확산 방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교수님 이제 말씀도 그렇고 아파트 방화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에 이제 화재 방지를 위해서 뭐 스프링클러도 있고 감지기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소방 시설은 너무 안전에 중요한 거라서 법에서도 이제 점검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세대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점검 주기마다 그렇게 체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불은 또 잘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 나야지만 그 과연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방지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방화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권영주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제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신축 설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축 항상 뭐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유지 관리 쪽으로 넘어오면은 다들 뭐 점검을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능이 중요한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은 지금 다 없고 매뉴얼도 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요즘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규모 주택들까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저도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되게 방화문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이제 전문가 설문도 하셔가지고 방화문에 대한 적정 내구 연한 이런 것도 제시해 주셨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 수선 계획에 넣는 것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장기 수선 계획 안에 넣어서 방화문을 유지 관리하는 게 동의합니다. 근데 방화문 제가 이제 좀 종류를 보니까 계단실의 방화문도 있고 세대 현관 방화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계단실의 방화문은 이제 공용부기 때문에 이제 장기 수선 계획에 넣는 거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세대 현관문 이거는 이제 개인 소유라서 이게 과연 이게 장기 수선 안에 넣어서 저희가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다른 이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제안해 주신 이제 체크리스트는 되게 매우 이제 상태를 체크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화문 이런 거를 이제 교수님 제안해 주신 걸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자들이 수시로 이제 보기 때문에 좀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좀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거, 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거 좀 간소화하는 작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교수님 제안해 주신 그거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상당히 쫓겨서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예. 강지원 연구원께서는 그 방화문의 유지관리의 중요성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장기 수선 계획 이거에 포함되는 게 좋은데,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공용 방화문과 개인 방화문의 구분, 이건 어떻게 할 건지라고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장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관리자용 그 활용 맵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다 일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화문의 중요성,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가능한 건지, 그거는 오늘 주제 발표에 전혀 안 담았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LH 토지주택 연구원의 김상현 수석 연구원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건축 엔지니어로서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주제 가운데 3개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코멘트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1 주제 방화문의 내용 연수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계신데 권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어쨌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 방지를 하거나 또 초기 진압을 위해서는 방화문이나 방화구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유효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실제 화재 시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조기 확산이 많이 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또 성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내구 연수하고 중간에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마 검토한 내용에 포함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서 유지 관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설비의 어떤 점검 기준이나 내구 연수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일본이나 미국의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구 연수나 검사 주기 이런 것들도 조금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 기술 분야에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이나 또 사물 인터넷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oT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발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 감지라든지 또는 작동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 기술이나 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잘 접목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세련화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김소중 부사장님과 김수현 연구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도장공사 또한 어떻게 보면 건물의 가장 최종적인 마감이니까 우리가 얼굴이죠, 얼굴. 건물 우리가 얼굴에 메이크업 화장하듯이 마지막 얼굴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하고 유지 관리를 잘 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하자가 생긴데 우리가 검토한 연구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도장 자체의 하자보다는, 그러니까 바탕면이죠. 바탕면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또는 겔로, 누수 같은 이런 도장 이외의 바탕면이나 구조체 다른 부분에서 오는 그런 하자들 때문에 도장이 이제 하자 처리를 어떻게 보면 밀려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억울한 사항인데, 어쨌든 이 하자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도장 자체의 요인인지 아니면 바탕면이나 또는 구조체의 결로, 누수, 균열 같은 다른 요인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해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에 잘 하신 걸로, 방향을 잘 잡아가시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송재영 소장님께서 이제 지하주차장의 누수 문제를 검토하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방수 누수 이쪽 부분은 당연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좋은 스펙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일단 이런 방수 누수 문제는 하자가 발생을 하면 실제 시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잘 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수 설계 시공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을 좀 잘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공하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이 적절한 스펙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RC 구조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PC 구조로 굉장히 많이 시공이 되고 있는데, PC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밀성이나 수밀성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보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나 이런 문제, 방수 문제에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PC 구조가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지하에 많이 활용되는 만큼 PC 구조에 대한 어떤 누수 방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계 디테일뿐만 아니고 설계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공법까지도 조금 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도 좀 개선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이제 공사에 계시니까
많이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시면서 두 가지 정도를 참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내구연한을 방화문 내구연한을 정할 때 좀 선진국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같이 참고해서 좀 더 친밀성 있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수 누수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피시주택에 대해서 기밀성이나 친밀성이 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하는 것들도 아울러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건설방수학회 김영근 회장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동주택의 76%가 산다고 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해서 다 뭉쳤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 주제에서 공동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품질 성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방수하고 우리 그 방화문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이 크게 보면은 이 뭉쳐 살다 보니까 집안 문제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게 문제가 크게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근간의 지하 공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방수 문제로 인해서 뭐 싱크홀이 발생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이 싱크홀이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단순히 뭐 땅꺼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보면은 우리가 방수 문제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하를 개발하면서 방수를 제대로 외방수를 안 하고 안에서 아무리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막아봐야 그 물이 막힙니까? 바깥에서 제대로 막아야 결국에는 물도 막고 결로도 방지될 수가 있고 단열도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방수의 중요성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이 방수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지하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시는데 지하 주차장 가보면 냄새 키키하게 나고 대부분이 지하에 물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공간벽 싸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유도 배수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방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바꿔야 되고, 또 이 방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뭉치면서 산다 그랬는데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이 물 때문에 그냥 난리예요, 난리. 항상 물새서 곰팡이 피지, 쾌쾌한 냄새 나지, 그 스트레스. 그래서 진짜로 이 방수 문제 제대로 바꾸고 법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우리 오상준 교수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각 구조물별 에 따른 그러한 설계, 시공, 지침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방수가 단순한 마감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마감 공사로 끝났는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그래서 방수공사 실제로 법적으로 보더라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뭐 주택법에도 34조, 44조 시행규칙 보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누수는 중대사항이다. 뭐 중대하자라고 그러면서 중대하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은 뭐 주택법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방수 감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리를 하는 어떤 기본 이 방법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간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방수 문제, 감리제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각 시설물에 대한 설계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것들. 해야 된다 해놓고 결국에 시행령 들어가 보면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안전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방수 문제에서는 어떤 법적인 체계 내에서 이거를 갖다가 개선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제대로 시공하고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전문 감리사 제도도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포스대 우리 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방화문 강연 맞습니다. 이거 방화문 제대로 지금 현재는 이 방화문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데만 그냥 신경 쓰지 그거를 갖다가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면 갈수록 뒤틀리고 해서 틈 생기고 하면은 화재 났을 때 가장 중요한 피난구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진짜 그 타임이 이 방화문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나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권 교수님이 연구한 거 보면은 10년에서 15년, 20년 되니까 28% 가까이가 완전히 그냥 다 엉망이잖아요. 아니 생명을 다루는 데서 27%, 30% 가까이가 0.1%가 그것이 나한테 오면은 그 자체가 100%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진짜로 법적으로 우리가 헛된 점이 없는지 그거를 체크해서 개선하고 제도화하고 이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오늘 이 공동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의장께서는 방수 중시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 의식계부터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방화문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준부터 철저하게 치밀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ISO 시스템의 김창수 선임 심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건설 시공 품질 검사 제도가 언제 처음 도입되는지 아십니까? 1997년까지 또 우리나라에는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검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고 원인이 시공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97년도에 IS 9000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건설 시공검사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때 그 IS 9000을 도입하면서 그 건기법으로 도입하면서
공사시방서라든가 품질관리계획서라든가 ITP라든가 체크시트라든가 이런 용어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지금 우리 특히 주택업계에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승인받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면 그냥 그 상태에 있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무수히 발생되는 각종 부실 시공이 기록으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 NCR이라든가 CAR이 전혀 발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택공사의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부터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시공 검사인데 전혀 시공 검사가 특히 콘크리트 공정에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가장 콘크리트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뭐냐면 표면 검사입니다. 그래서 표면 검사를 할 때 가장 많은 콘크리트의 품질의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검사를 하도록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그 99년도에 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그 표면 검사라고 그때 가장 중요한 시공 이음이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적합한지 이거를 검사하고 또 콜드 조인트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NCR을 발행해야 되죠. 근데 우리 현장에 가면 그런 검사 기록도 없고 NCR이 콜드 조인트가 수없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NCR 발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우리의 그 주택 품질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통하는 지금 콜드 조인트로 하는 것은 제대로 이것은 그 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현장이나 선진국에서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콜드 조인트라는 용어를 본래 99년도에 표준시방서에 부실 시공으로다가 이렇게 용어 정의를 했는데 2003년도에 그 시공 불량이라는 용어가 싹 빠졌어요. 지금은 이음 줄눈으로다가 해가지고 콜드 조인트라는 용어를 정상적인 용어로 확 바꿔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콜드 조인트는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우리 그 건설업계의 품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콜드 조인트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안전지단 업계에서도 콜드 조인트를 정상이라고 또 혹은 균열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저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안전진단 업계에서 만든 진단 그 보고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업계, 특히 주택업계에 이 콜드 조인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콜드 조인트의 용어부터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물의 조인트는 특히 우리가 스틸 조인트, 뭐 철근이라든가 철골이라든가 또 파이프라든가 이 조인트는 가장 강합니다. 조인트 부분이. 근데 콘크리트의 조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이 콘스트럭션 조인트나 또 콜드 조인트나 가장 또 그 프리캐스트 PC 콘크리트의 그 조인트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그 조인트가 작업이 됐는지 전혀 이런 것이 보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품질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검사를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주택 품질이 확보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또 콘크리트의 이 그 조인트 지금 그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그 시공 이음을 가보면은 시공 이음에 보면은 그 몰탈로다가 덮어 씌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데는 하얀 거로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얀 띠로다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 글쎄요 보기 좋은지 몰라도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볼 때는 좀 한심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몰탈로 뒤집어 씌우면 그것은 부실 시공을 은폐하는 거고 또 페이스트로 덮어 씌우는 거는 콜드 조인트를 은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현재
이러한 그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택 품질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공사 시공에 대한 그 검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문제점들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 검사를 좀 철저히 하겠다는 게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검사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검사를, 발주처를 대신하고 있는 그 감리자들이 지금 검사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감사를 제대로 콘크리트 시공 검사를 제대로 못하겠다는 것이 감리들의 그 공식적인 그 연구 발표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좀 시공 검사를 철저히 해야 지금 같은 이러한 그 문제점들이 방지가 되겠다 싶어서 콘크리트에 대한 시공 검사를 좀 다시 하고 또 검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부실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콜드 조인트 같은 경우가 우리는 바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전문가 입장으로 답답한 어떤 그런 심정일 텐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가 입을 통해서 이게 객관화되고 그리고 법제화되고 그런 인력도 좀 더 육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의 왕남 부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이제 그 PT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해밍웨이의 뭐 노인과 바다, 이걸 보고서도 감동을 못 받았는데, 오늘 그 방화문 관련돼 갖고 그 김영환 교수님께서 그 해놓은 자료, PT 자료를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그 방화구에 관련돼 갖고, 그러니까 방화문, 방화셔터, 승강기문 관련된 그 시험 업무를 지금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업무도 하고, 그리고 이제 KS 제정, 그리고 법 제정, 그리고 뭐 그런 케이스 심사위원 그렇게 하면서 방화문 업체를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권영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으셔갖고 해주신 걸 보고서 제가 같이 그런 업무를 종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끄러움도 느끼고 있고 좀 아름답게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울러서 올해 이제 2019년도에 그 방화문하고 셔터가 이제 인정제도에 도입될 때부터 그 TF 국토부에서 이제 TF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 때 저도 이제 시험 업무를 쭉 종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련 변화에 따른 그 문짝의 변형에 의한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제 좀 계속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때 TF 할 때도 이제 경련 변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그래서 연수를 규정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시간 있을 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이제 저희가 소송 관련 시험을 좀 많이 했어요. 20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 약 319건 정도의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체는 한 7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시험하기 전 7년에서 한 15년 정도 그 설치 이후 된 그 제품을 뜯어다가 이제 소송 시험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19회 중에서 이제 230회가 부적합이 됐어요. 그럼 이제 대략 73% 정도가 그 내화 시험에서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연 시험, 연기 이제 노설 시험이죠. 연기 노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3회 정도가 부적합이 돼서 이제 20% 정도의 이제 부적합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이제 비교 수치로서 말씀드리면은 방화문 제조회사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실효를 처음에 이제 집어넣을 때 시험을 하게 되는데 품질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적합률은 보통 많아봤자 20%입니다. 합격률이 80%죠. 근데 이제 현장에 설치가 되고 어떤 경련이 지난 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차피 물론 이제 어떤 비용이 수반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영에 대한 거는 어떤 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세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피난에서 대피하는 게 공영에서 대피하는 게 아니라 세대에서 대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의 그 대피문 문 자체가 이제 방화에서 어느 정도 막아준다면은 그 안에서 일정 기간 수방관들이 와서 뭔가 구해줄 때까지 거기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차연 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본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 매년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연기 유독각스라든가 연기한 질식사가 거의 한 90%예요. 화재 사망 사고 중에서. 근데 이제 차연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무리 그 안에 대피한다서 치더라도 연기가 그 안으로 들어와 흡입이 돼서 거기서 유독가스 같은 게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요새 같은 경우에는 문에 대해서 내측과 안쪽 그 실내 측과 실외 측의 온도 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는 단열과 결로를 상당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실내 측과 실외 측의 온도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만 놓선 치더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위판과 밑에판, 그러니까 중간 부위는 네치볼트라는 게 스트라이커 박스에 걸려 있어서 그건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상부하고 하부는 그 열적 변형에 의해서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문틀에 턱이 있어가지고 그게 딱 걸려서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라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틈새를 가스켓으로 막게끔 돼 있는데 그 가스켓하고 문짝하고 처음에는 밀착이 되는데 사용함에 따라서 위판과 앞판이 벌어지면서 그게 사이가 이제 공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국 안으로 자연스럽게 연기가 들어갈 것이고 안전하고도 하고 대피를 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연기에서 질식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경련 변화에 의한 어떤 문짝의 어떤 내용 연수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한 30몇 년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3년 이제 3월에 그 나가사키에서 이제 구로홈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후쿠시마의 어떤 그 노인 그 복지시설 그런 데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경련 변화에 의해서 이제 어떤 문이 이제 변형이 돼서 그쪽으로 연기가 많이 들어와갖고 질식사한 거, 유독가스에서 질식사한 거, 그 다음에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016년 6월 1일부터 매년 어떤 체크리스트, 지금 권영진 교수님도 지금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그 정도의 디테일하게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1년마다 그걸 이제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은 무조건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죄송스럽지만은 한 30몇 년 동안 문 쪽만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검진을 했을 때 과연 2, 3mm 떴을 때 거기 여기서 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과연 누가 그거를 이걸 괜찮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어떤 국민의 이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이 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에 좀 포함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T 산업이 이제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 이제 자동화 성능을 이제 상당히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뭐 휴대폰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서 문을 폐쇄를 한다든가. 근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문 열기가 쉬운데 디지털 그런 형태로 했을 때는 이 잠금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열고 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체크리스트에 좀 이런 것도 이제 그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방화 구역에 이제 그 방화문하고 셔터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방화문뿐만 아니라 방화 셔터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차피 그 김영환 그 원장님께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를 이제 정비도 하고 개선 방안도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제 방화문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그 현장에 그 어떤 종류별 그다음에 업체별로 품질 시험을 하라는 것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정대로 2021년 8월 7일부터 인정 제품을 쓰게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제품으로 쓰라고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시험하는 측면의 입장에서 시험이 많으면 물론 우리도 수입이 많아서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뭔가 이제 인정 제품하고 그 들어온 제품하고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관능적인 검사하는 게 더 필요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품질 시험 위주보다는 어떤 관능 시험 쪽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번 제도 정비할 때도 이걸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 부원장께서는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용 연수가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변형하는 문제, 이 문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IT 문제가 아까도 뭐 또 나왔습니다만은 점점 스마트화되어 가는데 너무 자동화되어 가면 열고 닫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좀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 전문가들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최대의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두 분이 오늘 만나서 상당히 같이 뭔가 서로 코업을 하신다면 좋은 어떤 그 대안들도 많이 나올 거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학교 가기 전에 건설 회사에서 약 한 28년 동안 시공 전문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과 또 그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의 품질점검위원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앞에서 그 발제하신 분들이 그 유지관리성의 중요성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설 당시에 어떤 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현장의 어떤 품질 점검을 나가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고층 내지는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 시에 그 피난의 중요성 그리고 화재의 중요성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갑종 방화문, 이 방화문 셔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권영진 교수님이 발제한 그 방화문에 대해서만 시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갑종 방화문의 어떤 현황과 두 번째는 시공상의 문제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어떤 성능, 즉 기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그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만 갑종 방화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마 기획 소송으로 어떤 그 갑종 방화문이 아주 단골로 이 소송 제기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문제가 되어서 시험을 의뢰를 하려고 하면은 시험소가 태부족이어서 뭐 어떤 경우는 1년 반, 1년, 뭐 6개월씩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의 어떤 공정상의 그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근저에 와서는 갑종 방화문의 품질이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반입되는 그런 그 방화문에 대해서는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시공상의 문제점은 그 현장에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들어오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 성능 확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업체에서 어떤 그 공사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 비용으로 들여서 아마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판 두께 문제라든지 내부의 어떤 그 방화 성능의 문제 이런 거가
저급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시공사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의 그 방화문 성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게 되고 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가장 또 큰 문제점의 하나가 출입문의 경우는 큰 문제점이 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그 피난 계단의 그 방화문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방화문도 대개 그 출입문의 경우는 문턱, 영어로 이야기하면 실이라고 하죠. 그 실이 다 있는데 비해서 피난 계단의 그 갑종 방화문에는 없어요. 없고 주로 하부에 문짝 하부에 게스켓으로 이렇게 기밀성을 유지하는 그런 시공이 대부분인데 그 밑에 그 하부의 그 게스켓의 기밀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용상의 문제점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성능 확보 대책으로는 제가 시공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현장에서 모든 그 금속 제품이라든지 또는 창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작 상세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그 시공 상세도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 시공 상세도 또는 제작 상세도를 가지고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퀀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온 몇 개를 가지고 한번 저는 해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도 현장 소장할 적에 또는 품질 점검할 적에 현장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체를 해서 내부의 모든 그런 그 제작 상세도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꼭 해체해서 하나 정도는 내부의 충전 재료라든지 또는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그 보강판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철판 두께라든지 또 프레임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성능이 만족하는지 충분히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층 이상의 아까 피난기둥 갑종 방화문에 대해서는 C를 어떻게 설치할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고 또 하부에 게스켓의 기밀성, 그러니까 그게 곧 차연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 차연 성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화재의 중요성을 어떻게 한번 더 좋게 제안을 하고 싶냐면은 훈련을 좀, 공동주택이 만약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생각하고 분기까지는 어렵더라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대피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갑종 방화문의 성능, 또 그다음에 피난 시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대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시험을 하고 훈련을 해본다면 우리 그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에는 오래전에 이것이 그 적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소방관 진입 창호를 지금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도 다른 유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소방관이 쉽게 그 유리를 깨고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그런 소방관 진입 창호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고층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층까지는 설치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을 때 소방관이 진입해서 한 명이라도 빨리 더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결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잘 지키지 않는다, 준수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 도면이라든지 공사 시방서, 지침, 규정,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문화, 이것이 있는 한 계속해서 사고나고 또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 제도를 잘 지키자는 그런 준수하자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고루 경험을 갖추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문제, 참 현장이 어렵죠. 사실 그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뜯는다 하더라도 또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문제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공동주택 대피훈련 문제, 이것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대목이죠, 사실은요. 네, 다른 민방위훈련에 준해서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 국민이 70% 이상이 다 공동주택에 사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때가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준법 정신 중요하죠.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 자, 이제 네 분이 남으셨습니다. 건축성능원의 정한목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보니까 5시 32분인데 지금 한 3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토론 준비를 저도 참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팩트만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조 강연 해주신 강부성 이사님께서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성능 그 기록이 있는데 주택에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성능 원장으로서 정부에 권해서 건축물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윤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화문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건축물 지금 관리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지금 방화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도 방화문의 어떤 장기 수성 계획 수립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어떤 주민들이 그 입주자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직접 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해 주신 그 도장 문제 김수련 박사님 발표해 주시는데 지금 성능 하자 시 책임 범위에 대한 상방 법적 대응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 경우에 영세한 도장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방수에 대해서 송재영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방수 보면은 주택법과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누수를 주요 하자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방수 감리 세부 지침이 없는 관계로 그 형식적인 지금 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누수 예방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다음 방수 시공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 업무 기준에 반드시 이 방수공사 적정성 확인 검토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그 ALH에서는 지하 외방수 공법 적용 또 지하 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SH나 GH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나 또 고급형 그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아마 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 것 같던데 그래도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히스토리, 이 성능의 히스토리, 이력서 없이 우리가 그 물건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기 수선 계획 필요한 것, 방화문에 도장 책임 범위 규정하는 것들, 또 이 방수 누수의 세부 감리 기준 만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우리한테는 더 훨씬 더 필요하죠.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차동원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류가주의 차동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대류가주가 건실련과 이제 MOU를 맺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를 20년 넘게 해왔고 그 대형 건설회사의 그 건축 비리를 수사를 또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변호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건설계의 어떤 비리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수사를 했었고 변호를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에부터 따져야 될 게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실련과 애무를 체결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건실련에 가입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중대재해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일군 업체들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인증제를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인증제라는 제를 도입했고 건실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증제라는 것은 이제 중대재해 스케줄에 맞춰서 내부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었는데 제가 오늘 들여다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기술적인 발전도 있고 한데 법이 못 따라가서 못하거나 지금 저는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파트에는 저기 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 있어서 저희들은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지은 아파트는 그냥 죽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30층, 50층에서 무슨 줄을 타고 내려온다는 황당무계한 짓거리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아까 뭐 콜드 조인트지 뭐니 전 들으면서 제가 자꾸 검사로 돌아가서 이거 큰 사단 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보니까 결국은 성능과 제도는 법으로 뒷받침이 되는데 건실련에서 좀 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도를 만드는 건 건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랑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저희 대류가주가 건실련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저희 입법 전략센터도 있고 다른 저희도 뭐 입법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의뢰를 받고 있지만 건실련은 좀 저희들이랑 한번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뭐 또 관련 장관 되신 분이 저희랑 같은 학번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통로도 있고 지금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방치했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원래 준비한 토론은 따로 있었는데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 뒷받침 없이는 기술 발전도 없고 안전도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법조인답게 입법 활동의 중요성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두탄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엔지니어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와 법까지 연결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우리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우리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건설연구원의 최기선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시간상 저는 짧게 두 분야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권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재 피난 안전 그 방화문에 대한 그 기준 마련 분야인데요. 저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방화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건축 자재들이 아니면 공법들이 실제 신축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품질 검증하고 막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기준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요. 근데 준공의 사후에 대한 방안은 저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화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되는지, 그게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해 주셔가지고, 뭐 확률 분석도 하시고, 설문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하셔가지고, 공학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뭐 근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기존에 이제 방화문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은 그걸 샘플을 채취해서 좀 내화 시험을 해서 성능 검증을 하면은 좀 더 완벽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실증 실험 자체가 굉장히 또 경관 연수에 따른 실증 실험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뭐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고맙고요. 두 번째는 김수현 연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도장공사 판정 기준 부분입니다. 저희도 하자 분쟁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행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기준으로 정말 잘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이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고시기 때문에 아마 상세한 기준까지 다 들어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는 저희 예상이 됐는데 이제 이 목적 자체가 기존에 이제 그 소모적인 분쟁을 좀 억제하고 그래서 그 이 고시에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도장공사 쪽의 결함이 명확하지만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미장이나 다른 쪽에서 결함이다라고 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상세 매뉴얼이라든지 여기서 그런 사례라든지 뭐 이제 결함의 형상, 특징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지침을 줄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좌장을 상당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대신 엑기스는 그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기선 연구위원님께서는 준공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 이건 노차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매뉴얼이 철저하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장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그런 매뉴얼 분명히 기준을 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너무 끝에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명기입니다. 항상 제가 성이 치읓이라서요. 항상 제일 마지막이고요. 다행히 오늘은 그 허씨라든지 하씨가 안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제 많은 토론자들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일단 넘어가고요. 시간상 저는 이제 이행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주제 발표를 하셨죠. 방화문, 뭐 도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수, 그리고 구조물 어떤 품질 쪽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왜 바꿔지지 않았느냐? 결국은 파도만 던졌지 실제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진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행 방안은 방금 이제 앞에서 차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제도 개선 또는 어떤 기준 개정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수요자인 실제 이 사용자들 어떤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이 이런 어떤 품질이든 또는 뭐 어떤 성능이든 또는 안전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로 좀 가야 되겠다. 결국은 자율적인 체제 속에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실제 이런 성능 평가 제도를 쭉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건축법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법 또는 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기타 보니까 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운데서 보면 이 어떤 성능 평가 또는 인정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 제도가 너무 분산돼서는 어떤 큰 실익이 없다.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방수감리라는 어떤 제도도 도입을 하자. 어떤 방화문에 대해서 내용연수도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각계약전에서는 실제 큰 어떤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브랜드 속에서 이런 어떤 성능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오셨던 뭐 SH가 됐든 LH가 됐든 뭐 공공기관들 전부 다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ESG 쪽에서 보면 그 E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부분들, S가 이제 소셜 부분에서 이 소셜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공 중에 어떤 작업자 안전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제품 안전 쪽에서 이 어떤 품질 안전 쪽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셨던 이 모든 사항들을 결국 이 S 소셜 부분에서 특히 어떤 제품 안전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해서 실제 어떤 설계사가 됐든 또는 공사를 했던 시공사가 됐든 또는 유지관리 했던 어떤 그런 업체가 됐든 전부 ESG 측면에서 등급을 현재 매기게 되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보험이 됐든 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와 연결시켜서 수요자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좀 일단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한 가지 좀 이제 고민하실 사항들이 있어요. 스마트 건설 또는 스마트 품질 관리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앞에서 토론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스마트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 건설에 가장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발표 중에 도장에 대한 어떤 아트봇, 로봇을 이용하는 어떤 도장 작업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건설에서 뭐 빔부터 시작을 해서 모듈러, IoT 여러 가지 자동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건설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과연 이 스마트 건설을 도입을 했을 때 과연 품질 관리가 될 거냐, 실제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유지 관리가 됐든 시공 중에서 작업자 안전처럼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거의 시장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에 따라서 실제 이제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뭐 IoT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실제 설계 단계가 또는 뭐 공사 중 또 유지 관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품질이라든지 성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는 ES 측면과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매듭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으로의 접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신데 결국은 뭐 수요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지표화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렇게 가야 일이 좀 빨라지지 않겠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각기 다지화되어 있어서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근데 수요자 중심의 소위 엔바이러먼탈과 소셜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수요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을 들고 나오면 좀 쉽게 제도화 입법화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은 끝났습니다. 플로어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토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건원 엔지니어링에서 건설 사업관리 단장을 하고 있는 나은섭입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많은 분들 연구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도 역시 그 현장 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회사 와서 전체적으로 한 36년 정도 이 건설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많이 하신 거 외에 제가 어떤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6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기사 생활부터 지금에 이제 와 있는데 저는 그 건설 현장에서 시험 기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자재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 이게 규모별로 이제 구정이 됐는데 대부분 기자재를 볼 수 있는 게 시험실에 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30년 전 기자재만 보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도 고도화되고 굉장히 대규모되고 또 관리해야 될 사항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인데 옛날 그 기자재만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신규 성능을 가진 기자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험 기자재에 대한 배치 기준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기술인들이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유관상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 기자재를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실에만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공사 관리인들은 이 기자재를 거의 시험실 아니면 구경할 수가 없고 또 기자재를 다루는 방법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유관상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시험실에 있는 기자재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규모 현장에서 그 작은 기자재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냐. 즉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 기자재를 시험실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시공사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고, 더군다나 황당한 거는 지금 감리실에 기자재 있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대규모 현장에서도 시험 검사 기자재가 있다는 걸 못 봤고, 감리원분들이 기자재를 들고 다니는 것도 못 봤어요. 극한상으로 말씀드리면. 참 이거 굉장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현장에서 절실한 문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분 마이크 저쪽.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올해 30년째 이제 건설 현장 20년, 공사 감리를 1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세미나를 가봤지만 그 공동주택 관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문위원들은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전문위원님들, 전문가들이 노력하시는 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다. 저도 지금 오상군 교수님 그 밑에서 이제 서울과기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그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소장,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설계하고 잘 감리하고 잘 만드시고 그러지만 실상은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택관리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지금 2,500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법적 의무 단지가. 그 소장들을 제가 해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지 관리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까 성능 원장님 말씀하셨죠. 자재나 어떤 시공에 대한 성능 기록도 있어야 되지만 실상은 준공하고 나서 장기 수명한 50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이 현재 아파트의 재직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8년입니다. 지금 주택관리사가 지금 전문대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분들을 전문대학교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좀 요청드립니다. 꼭 이거 입법화해서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만 따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로 배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부분 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또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점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실 문제가 최초의 시공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지관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간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오늘 하루로 우리가 모든 토론을 모든 주제를 놓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제도와 정책과 법으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 3분 하신 분들, 7분 말씀하신 분들, 사실은 발언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상 이렇게 저희가 몰리고 있어서, 그럴까요? 네. 1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나한섭 단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현장에 가면은 시험실이 있죠. 시험실이 이제 건축 현장과 토목 현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목 현장의 경우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험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반면에 건축 현장의 시험실에서는 아주 제한적이죠. 레미콘 시험이라든지 또 단열재 밀도 시험, 벽돌 블록의 압축 강도 시험 이런 이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그 타일이라든지 또는 그 단열재 어떤 그 열화상 카메라로 품질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리라든지 시공사 직원에게 지급을 한다면 큰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에너지 전략 설계 계획에 따라서 그 건축물 창호에, 외부 창호에 로이 유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로이 유리에 아르곤 가스가 충전되는데 85% 이상이야만이 됩니다. 자, 그것을 측정하는 시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험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현장에서 그 로이 유리의 아르곤 가스 충전율을 충분히 아마 체크하는 데 품질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환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품질 관리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러한 시험 기자재를 충분히 아마 사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뭐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설의 그 품질 문제, 또 성능 제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방화문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그 도장의 문제, 업역 간의 어떤 그런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는 상생하지 못하고 이 약한 중소기업이 당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위에서 밑에까지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세미나를 지켜보신 모든 분들이 좀 더 우리와 생명과 관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나이나 또는 제 해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건축의 기준은 더 뭔가 우리가 강화되어야 할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존중,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끝으로 열띤 토론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김종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의 수석 회장님께서 폐회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이 LH, SH 나오셨는데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좋은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단 이제 아까 뭐 10년, 20년 최 교수님 말씀하셨죠.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실린이 생긴 이유는 이런 문제를 법제화를 하고 저 공무원도 계십니다만은 공무원도 또 각 사회단체 이제 사단법인 대표자들도 계시는데 사단법인은 수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어떤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 LH나 SH도 뭐 정부에 뭐 대통령 뭐 이 할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랑 또 협조해서 뭐 법제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동안에 법제화도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검찰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 적도 많고, 개인적으로 벌금 낸 게 아니고 단체를 위해서 벌금도 제가 많이 냈습니다. 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앞으로는 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 다 합쳐서 그런 국민을 위한 법제도 20년 된 것도 안 됐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제가 힘껏 앞에 서서 할 겁니다.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고맙고, 앞에 있는 분들 박수 한번 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1시간 정도 더 시간이 걸려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희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또 법제화라든가 기술기준 제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많은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제도를
고쳐 나가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제2회 세미나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